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첫 번째로는 확률형 아이템 소송과 관련된 이슈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사건은 2021년 3월에 메이플 스토리의 확률 봉쇄 논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공격력 증가, 방어율 증가 등 이런 여러 가지 능력치를 이제 부여를 하는데 그중에 3개를 무작위 확률로 배정한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아이템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일부 능력치가 2개까지만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특정 능력치 조합,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능력치들 중에 또 이런 능력치들이 합쳐지면 더 시너지가 나는 그런 조합들이 출현되지 않도록 구조를 변경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그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고 결국 그중에 한 이용자가 자신이 이제 구매한 그런 내역들이 있으니까 한 1,140만 원 정도의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3개를 무작위 확률로 배정한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운 좋으면 3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막상 보니까는 운이 좋아도 2개까지만 됐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그렇게 거잖아요. 설계가 홍보했던 것과 달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1심과 2심에 또 판결이 달랐다고 하는데 왜 달랐던 걸까요? 일단은 1심 법원에서의 판단 내용을 보니까 게임사는 확률 공개 의무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원고 패소, 그러니까 그 이용자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이용자가 패소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하지만 2심에서 그 결론이 조금 뒤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게 원고가 완전 승리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일부 승소, 그러니까 피고는 일부 패소인 셈인데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와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하고 자극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라고 인정을 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144만 원 전액을 다 배상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그 이유는 보면은 원고, 그러니까 그 이용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아이템 구매를 이어갔다는 점, 그리고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재판부가 감안했을 때는 구매 금액의 5% 정도, 그러니까 57만 원 정도만 일단은 배상을 해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넥슨은 이조차도 불복해서 일단 상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넥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법원에서 내렸던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1,000만 원 넘게 쓸 정도면은 사실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요 확률형 아이템으로 돈을 꽤나 벌어들일 텐데 아무래도 이번 판결이 게임사에게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 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소송의 어떤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결론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넥슨의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번 판결에서도 일부만 배상하면 된다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게임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앞으로 또 유사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도 있고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형 아이템 관련한 소송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메이플 스토리 이용자 중에 한 500여 명 정도가 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 판결을 지켜보면서 다른 게임사들도 이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원칙을 세워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그런 큰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쨌든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미지도 훼손이 될 테고 또 게임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넥슨이 헤쳐가야 할 길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넥슨은 판결 직후에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안을 수용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일단은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이 문제가 됐던 큐브 아이템을 특정 기간에 사용한 약 80만 명의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고요. 넥슨은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또 더 나은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잃어버린 신뢰를 또 회복하는 게 상당히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또 그리고 투명한 운영 이런 것들이 게임 업계, 게임 업체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게임 쪽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된 이슈를 좀 짚고 갈 텐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에 열렸습니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구형이 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네. 지난 2월에 있었던 1심 선고 때 일단 이재용 회장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항소심이 계속 진행돼 왔고 이번 주에 이제 항소심 결심 공판, 그러니까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공판이 열렸고 거기에서 검찰이 또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번 사건이 역시 여전히 그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다라고 그런 입장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고요. 합병 당시에 주주 반발로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이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이라면서 주주들을 기만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특히 미래전략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주도하는 동안 당사자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또 합병 시점도 이재용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임의로 선택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이것은 1심과 마찬가지의 구형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그런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일단은 이에 대한 또 이재용 회장의 입장도 궁금한데 이재용 회장 측의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결심 공판 때는 이제 그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재용 회장도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서 합병은 두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뭐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변호인단은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강조하면서 또 그동안 3년 넘게 80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자세히 심리한 결과가 바로 1심의 무죄였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합병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규모의 경제 실현 등 어떤 사업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지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게 뭐 실체를 은폐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그런 주장을 펴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 위기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용 회장이 입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후 진술에서 또 지금 현재 삼성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재용 회장이 또 입을 열었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사업 부진과 노조 리스크, 주가 하락 등 여러 가지 좀 위기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10만 원을 바라보던 주가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특히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은 이번 최후 진술에서 처음으로 삼성 위기론을 언급했는데요. 뭐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오너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서 이번 항소심이 갖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또 흘러갈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재판이 계속 쭉 워낙 이제 큰 사안이고 여러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증인 신문이 뭐 80명이나 이루어지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가 뭐 9년째 벌써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부터 해서 쭉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재용 회장에게 그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안은 채로 어깨에 짊어진 채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항소심이 어쨌든 그런 9년째 이어지고 있던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의 어떤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재계에서는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과감한 투자 또는 혁신 결정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2월로 지금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1심 무죄가 유지된다면 사실상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또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1심과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거의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그룹의 경영 위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삼성의 미래 경영 방향성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까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금융지주 관련된 이슈를 좀 짚고 갈 텐데 불법 대출 사건으로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일단 수사 과정에서 추가 불법 대출이 발견되면서 우리은행 전 부행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고 또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도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그 부분을 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나 가담 행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된 상황 그리고 나타난 정황만 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종용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재임 시절에도 이 손태승 전 회장 처남과 관련한 불법 거래가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새롭게 또 업데이트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사실 우리금융지주는 리더십에 큰 위기를 맞았다라는 평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일단은 연임이 불발됐고요. 그리고 지난 26일에는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용 회장 같은 경우도 일단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취임 후에도 약 1년 동안 그 불법 대출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 그러니까 임종용 회장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 이런 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불법 대출 묵인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 임종용 회장이 혐의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 내에 이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 이사회에 좀 더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또 경영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금융지주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